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B에는 빠져있는데 경제 코멘트 안기태 위원입니다. 예, 연초 지금 3영업일째가 됐는데요. 이틀 동안 좀 매크로 쪽에서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지표도 올라오고 있고, 수출이나 이런 거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점차 일상생활 정상화 쪽으로 백신 보급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부양이 다시 뒤로 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어제 자료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기는 어렵겠고요. 말씀으로만 좀 드리면은, 지금 연준이 매달 사주는 채권 규모가 매달 1200억 달러씩을 꼬박꼬박 사주고 있습니다. 매달 1200억 달러씩. 근데 과거 경험을 보면은 예전에 리먼 터지고 나서 연준이 차곡차곡 그 채권 매입을 해주다가 14년이 되면 이거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긴 사주는데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15년 되면 딱 동결시켜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전 세계 경제 지표 중에 대표가 그 제조 PMI라는 서베이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연준이 자산을 사주는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주긴 사주는데 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갈 때부터 이게 슬금슬금 내려오고요, 경제 지표가. 그리고 아예 동결을 들어가면 이게 기준선 밑으로, 그러니까 50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시장도 미국 지수가 2014년에 올라는 가지만 약화되다가 15년 되면 박스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점이 뭐냐면은 지금 매달 1200억씩 사주는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일종의 경제 지표가 됐건 시장이 됐건 부담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의 지금 스탠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어제 해프닝 같은 게 있었던 게,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저녁쯤에 연준의 그 보팅권을 가진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보스틱 총재라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올해 이걸 좀 줄여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냥 이거를 올해 1200억 사주는 거를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후반에 들어서 메스터 총재라는 분이 다시 나와가지고 올해 그런 거 없다, 올해 안 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이 되냐면요, 올해부터 일종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 분은 경력이 조금 짧은 분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2013년도에 이거 연준이 함부로 말을 했다가 시장이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잘 몰랐던 분이 아닐까 싶고, 반면에 연내에는 그 자산 규모 줄이는 거 없다, 그걸 테리퍼링이라고 하는데 없다고 한 분은 좀 더 경력이 긴 분. 그래서 결론은 올해 연내로는 아마도 매달 1200억 사주는 게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언와인딩이 없다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에서 상원 결과가 나오고요. 저희 글로벌 전략팀에서 이 부분은 대응을 할 텐데, 짧게만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경우에 부담이 뭐냐면은 테크 규제랑 증세가 되는데요. 이게 근데 지금 당장 나오기가 쉽진 않은 게, 현실화되는 게 쉽진 않은 게, 테크 규제는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랑 같이 연관지어 봐야 되는데, 바이든이 돼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계속 된다고 지금 보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핵심이 어찌 보면은 누가 테크를 가져가느냐, 주도권을 가져가냐인데, 이렇게 보면은 중국을 때려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테크를 막 그렇게 압박을 넣긴 어렵거든요. 왜냐면 두 나라가 대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테크 규제가 막바로 나오기 쉽지 않고, 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은 되는데, 얘네들 지금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1.7%. 얘네들 보통 잠재 성장률이 포텐이 한 2% 소중반으로 보는데, 장기 성장률 1.7로 본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봤을 때 GDP 경로가 아직은 밑에서 언더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올라는 가는데 워낙 밑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따라잡기 쉽지 않다. 그래서 증세도 지금 국면에서 증세 맞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시장이나 경제 지표가 결국에는 어떤 부양의 언와인딩을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스탠스 봤을 때는 2022년 초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럽이나 중국이나 나머지 이렇게 글로벌리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이 매달 1,200억 달러씩 사주는 거를 지속을 하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환율로 환산하면은 유럽 중앙은행 ECB도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1,2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연내 계속 따박따박 사주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YOY 증가율로 따지면은 이게 기저를 먹고 들어가면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스파이크를 치게 되고요. 그 뒤로 내려는 가는데 내려간다 해도 히스토리컬 평균 위에서 놉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과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중국은 사실 선진국만큼 부양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서. 왜냐면 얘네들은 뭐 채권을 뭐 매입을 더 세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얘네들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북경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를 시범을 들어갔거든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북경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시범 들어갔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은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미 그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현금을 쓰게 되면은 중국 애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 경제거든요. 지하 경제. 현금이 돌긴 도는데 밑바닥에서 아마도 이게 중국 공산당 쪽 뒤에서 연결된 그런 자금인 것 같은데 지하 경제로 도는데 디지털 화폐를 하는 순간에 이 현금이 그대로 다 위로 드러나게 돼요, 이게. 왜냐면 디지털 화폐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중국 정부가 이 모든 흐름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빅브라더가 나오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계속 이제 쓰려고 하는 거. 이게 달러 패권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는 지하 경제로 들어간 걸 확인 못 하니까 디지털 화폐를 끌고 들어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밑에 잠겨있는 돈을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 유럽은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씩 따박따박 사주는 걸로 가고 중국은 돈을 풀기보다는 기존의 밑에 잠겨있는 돈을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이걸 소비로 끌고 가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 연구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일단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자료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랑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가 2021년에 애플이 이 겐 트랜지스터를 적용한 그 노트북 PC 충전기를 발표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메이저 업체인 만큼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eGMP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탑재한다라고 얘기해서 좀 이슈화가 좀 됐습니다. 대형 IT 업체랑 자동차 업체들의 이 화합물 반도체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시장 성장이 올해부터 크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 기관마다 따라 다른데 적게는 5년에 5배, 많게는 5년에 30배까지도 성장할 거라고 추정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업체로는 미국의 크리랑 그리고 비코 그리고 국내의 RF, HIC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는 전압이 좀 낮은 어플리케이션,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쓰이고 있고요. 화합물 반도체는 전압에 견디는 능력이 실리콘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보통 전력 반도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전기차의 전류 변환하는 인버터에 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 디바이스용 충전기 이 사이즈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이런 데 사용을 할 경우에 상당히 효율성이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리 얘기인데요. 어제 나온 또 얘기가 TSMC가 2021년도에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0년도에 170억 달러 투자했고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이 회사가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관련된 투자를 보통 한 4조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6조까지 늘렸고 올해는 저희 추정으로는 12조까지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파운드리 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게 이 회사들의 투자 확대 이유고요. 가동률 100%인 상황이고
보통 팹리스들이 이 파운드리에 칩을 주문해서 제품을 받아가는 그 리드 타임이 한 2달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한 8개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투자는 그 EUV 노광 장비 포함한 이 첨단 공정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업체는 뭐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일본의 레이저텍, 그리고 한국의 SNS텍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가 TSMC가 일본에다가 이 팹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 특히 레이저테크 이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역대 수준 파운드리 투자하면서 뭐 관련주로 이 국내 업체는 이제 SNS텍이 거론이 됐는데 저희 뭐 스몰캡 쪽에서나 아니면 도현우 위원께서 뭐 이 종목 이외에 좀 봐야 될 종목이 있으면은 예,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회사는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썼었는데요. 이제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대만의 이제 TSMC라든지 뭐 대만에 있는 ASE 이런 후공정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노공업도 그 장비 업체는 아니고 이제 부품 회사지만 메모리 쪽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몰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몰캡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기 TSMC 쪽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코미코입니다. 일단은 코미코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한 비메모리 쪽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리고 대만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법인이 TSMC를 담당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 세정 코팅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코미코도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고요. 철강금속산업 변중만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포스코 주가가 장중 7%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종가는 뭐 아시다시피 4%대로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 기사 좀 언급해 드릴 거는, 중국 공신부가 2021년 조강 생산량 감축을 언급한 사실이 2020년 12월 30일자로 한번, 중국 쪽 통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신부에서는 카본, 그러니까 탈탄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이제 탄소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조강 생산량을 전년 대비 감소시키는 걸 주요 업무로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철강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철강 생산이 좀 줄고, 그다음에 철광석 수요는 좀 더 줄어드니까, 그러면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고 철강 가격은 오르고 뭐 이런 쪽에 이제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 쪽 채널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 해당 언급은 이제 장기 환경 정책에 따른 것으로 당장 조강 생산량 감축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고요. 그 이유는 목표는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시행 방안 같은 것들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중국의 생산 능력이 12.6억 톤, 내년에 12.8억 톤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중국의 철강공업협회 산하에 있는 야금구행연구원조차도 2021년 철강 소비가 1.4%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조강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애써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철강 가격이 2020년 12월 중순 이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HR 가격은 12월 15일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 나머지 뭐 내년 후판 철근 가격도 한 5% 내외 정도의 조정을 보였었는데, 철광석도 좀 빠졌었고요. 그렇지만 철광석이 1월 들어서 또 반등을 해서 한 5% 정도 또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1월 달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또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또 업체별로는 비자발적 재고도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뭐 앞서 경제 쪽 이코노미스트 말씀 들으셨지만 경제를 우려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니까 역시 철강 가격도 강세 기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강 가격이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봄 3에서 5월 정도가 개정적 수요기인데 이때까지는 철강 가격 상승세가 원가 상승을 전가시키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LG전자 고정호 연구원입니다. 예, LG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합니다. 게임의 룰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의 이제 주된 이유는 전장 부품 사업부의 멀티플 상향이 이제 가장 큽니다. 지난 24일 날 LG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이제 합작사 설립으로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가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시장의 비유가 상당히 이제 강했고, 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10년 평균 PBR은 이제 1배 수준인데 멀티플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림 3번과 4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성장이 이제 가전과 TV에서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장부품 사업부의 성장률이 더 클 것이고, 올해부터는 전장부품 사업부의 이익 기여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여전히 경쟁 가전업체들 대비 낮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년 이익 기준에 이제 LG 전자 PER이 11배 정도, 그리고 PBR이 이제 1.4배 정도 수준인데, 섹터 평균 PER이 14배, PBR이 이제 2.5배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LG가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고객사 확대라고 이제 봅니다. LG가 아무리 이제 부품 기술력이 높더라도 후발주자로서 인지도랑 이제 판매 채널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사업 확대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래서 LG의 전기차 부품 고객사는 지행과 제규어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 6번 보시면 마그나의 고객사는 이제 다변화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EXL이라고 하는 전기 구동 시스템이 이제 마그나가 전개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 사업 중 이제 하나인데, 이번 합작사 설립에서 마그나가 EXL이라는 부품을 생산할 때 LG의 모터와 인버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이제 조항도 있기 때문에 기존 LG가 몇 개 없는 고객사를 통해서 영업을 하던 게 앞으로는 이제 마그나 고객만 활용을 더해서 성장의 기회가 이제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 9번 보시면 LG가 제시한 마그나의 실적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 7월부터 전장부품 사업부 연결로 이제 반영될 예정이고요. 매년 50%씩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제시된 성장률 기반으로 계산하면 2023년 LG 마그나 매출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마그나의 이제 BEP 레벨은 한 7천억, 8천억대 이제 매출이라고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물적 분할에서 연결로 잡히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 실적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가 상향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멀티플 상향이 이제 주된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 전망을 해보면 실적은 저희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 캐시카우인 TV와 가전은 안정적인 이익 흐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전장부품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시작되어서 이익 기여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분기 상고 하저에 대한 이익 흐름은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제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올해도 영업 적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7년 연속 영업 적자를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구매 요인 자체는 다양하겠지만 LG 윙이라는 작년 4분기에 이제 나온 스마트폰도 이제 보시면 이게 아무리 이제 되게 폼팩터가 특이하더라도 결국에는 브랜드가 구매 결정 요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전장부품 쪽 수주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TCL이 미국에서 TV 못 팔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그럼 LG전자 TV 쪽 수혜가 가능한지,
관련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작년 말 수주 잔고는, 그러니까 2020년 말 수주 잔고는 한 60조 원대로 지금, 예, 발표가 되었고요. 올해 이제 수주 목표치는, 예,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성장하는 걸로 지금, 예, 가이드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TCL과 관련된, 예, 얘기인데, 일단은, 정치적인 뉴스가 지금은 조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그림 11번 한번 보시면 전체 LC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6% 정도, 25% 정도 되고 LG전자가 한 14%, TCL이 12% 정도 되는데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이제 TCL이 TV에 이제 백도어를 설치를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TCL의 이제 TV 자체를 이제 수입을 조금 제재를 하겠다. 요런의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특히 TCL이 전체 TV 판매량 중에 40%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사업 자체가 제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국내 TV 세터 업체들의 수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다만 지금 실제 제재 여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는 실적에 이제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향후 TCL 제재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LG전자의 수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전장 사업이 추가가 되고 이제 TV 쪽이나 가전 쪽이 호소가 지속될 것 같은데 저희 영업이익 내년 올해 거 보면은 3조 초중반 정도 보는 4조 원 시대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스탠스인가요? 이게 이제 4조 원대 이익 레벨 자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의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제 사업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제 틀린지는 조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자체는 잘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1조 원 영업 적자 기록했고요. 올해 이제도 한 8천억대 영업 적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도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과 관련된 실적 전망이 아마 가장 이제 주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접속하신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M&B에는 빠져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 조성 연구원입니다. 예, 아침에 발표된 미국 데이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월별 데이터들을 잘 발표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추세는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요. 11월과 달리 12월에는 조업일수가 28일로 전년 동월 25일 대비 한 3일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매는 성장세로 다시 전환됐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개인 고객 대상 중심의 리테일 판매가 증가하고 플릿 판매가 축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4% 성장했고요. 근데 2.4%의 성장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리테일 판매가 12% 늘어나고 또 플립 판매가 34%가 줄어들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볼륨 성장 이상의 수익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성장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신형 소렌토 생산이 시작이 돼서 리테일 판매가 램프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21년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차 효과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선순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21년에도 이익 개선으로 나타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이 있지만 아직 현대기아차 PBR이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2021년에는 볼륨이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부품 회사들 여건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동화 사업 매출까지 이제 애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외형 성장 잠재력이 더 확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고요. 하이엔로우 변정만 연구원입니다. 네, 이 자료는 2주간이니까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2주간 자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좋았던 시장은 터키, 한국, 베트남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고, 영국이나 러시아 시장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각각 1%, 1.3%, 0.6%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정보기술, 유틸리티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중국은 필수 소비자와 산업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정보기술과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S&P 500 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98개나 됐고요. 신저가는 1개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애플이나 비자,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들이 있었고 8페이지 테이블에 보시면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업들이 또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은 CSI 300개 중에 50개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신저가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회천기술이나 규주모태주 그리고 14페이지 테이블에 보시면 낙양몰리브덴이나 하우커발트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일본은 토픽스 500 중에 74개가 신고가, 12개가 신저가였고 토요타 자동차나 무라타 제작소가 신고가 대표적인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나 닌텐도, 넥슨 같은 회사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로손 같은 편의점 업체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스탁스 10 수익률은 GM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전구체 업체죠. 그 다음에 융기실리콘, 태양광의 설치 규모 확대 수혜를 보고 있는 융기실리콘하고 세계 1위 의료 OEM 업체인 신주국제그룹 홀딩스, 그리고 에어팟 같은 애플 웨어러블 기기를 생산하는 이순정밀 등 중국 업체들 4개가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중국 산업기업 분석입니다. 장지영 연구원입니다. 예,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3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하하게 되면 이제 경쟁사인 이제 니오의 EX6나 아니면 리오토 1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까지 돼서 결국은 테슬라의 이제 모델 Y 판매량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0월 초에도 테슬라가 모델 3의 가격을 약 8% 정도 인하한 이후에 모델 3 판매량이 이제 크게 급증했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결국 올해 1월부터 고객으로 인도될 모델 Y의 중국 판매량이 이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요. 결국 이제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이제 상해 기가팩토리 서플라이 체인 관련주가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한국에 있는 LG화학을 포함해서 중국의 CATL 그리고 관련된 2차 전지 소재와 이제 원료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이제 일본 주식 코멘트 박주선 연구원입니다. 네, 일본이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도쿄와 도쿄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사면에 대해서 긴급 사태를 재선언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도의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긴급 사태 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다중 이용 시설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 이후에 영업이 불가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우투 시리즈 같은 내수 진작책 시행이 일시 중지되게 됩니다. 특히 스가 내각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던 고우투 트래블과 같이 지방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들도 모두 중단이 되게 되면서 숙박시설 가동률 하락이나 항공편 감편 등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긴급사태 선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일본 주식시장의 키 맞추기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락다운 재실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 사실 백신 접종을 빠르게 실시하면서 사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2월 중순 이후에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서 좀 소외되었던 일본 주식시장의 키 맞추기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하이엔로우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도요타 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일본의 대형 수출 기업들 중심의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 측면에 대한 투자 방식도 니케이 225보다는 이런 대형 수출주의 비중이 높은 토픽스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